1923년 이집트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서 세기의 발견을 이끌었던 한 남자가 아주 기이하고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를 지켜보는 이들은 속수무책이었죠. 과연 이 죽음은 그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찾아온 불운한 사고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3000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고대 파라오의 서늘한 분노가 마침내 현실에 들이운 진짜 저주였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칭송받던 그 순간이 어떻게 가장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로 변모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영광과 공포가 뒤섞인 현장으로 들어가 충격적인 진실과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이야기들을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모든 것은 바로 그 잊혀진 왕의 무덤이 발견되던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탐험가와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왕가의 계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파라오들의 무덤은 모두 발견되었거나 아니면 고대에 전부 도굴되어 텅 비어버렸다고 믿기 시작했죠. 희망의 불씨가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쓰러져가던 바로 그때 영국인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잊혀진 소년왕 투탕카멘의 존재를 확신했고 그의 무덤이 아직 온전한 상태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의 끈질긴 믿음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던 사람이 바로 카나본 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탐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전혀 없었고 모래를 파헤치는 삽질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후원자인 카나본경 역시 지쳐갔고 1922년의 발굴을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카터에게는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있던 거죠. 그의 등 뒤로 보이는 것은 절망의 벼랑뿐이었습니다. 황량한 이집트의 사막을 배경으로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하워드 카터의 지친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눈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죠. 그는 발굴 인부들에게 기존에 조사했던 고대 노동자들의 오두막터 아래를 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무시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1922년 11월 4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인부의 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모래를 걷어내자 그곳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돌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계단은 땅속 깊은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카터와 발굴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계단을 따라 내려갔고 마침내 회반죽이 발라진 거대한 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왕실의 봉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카터는 즉시 영국에 있던 카나본 경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계곡에서 놀라운 발견. 온전한 봉인이 있는 무덤. 당신이 올 때까지 봉함. 이 짧은 문장에는 수년간의 고통과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환희가 모두 담겨 있었죠. 카나본 경이 그의 딸과 함께 이집트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몇 주 동안 카터는 그 문 앞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며 인류의 역사를 바꿀지도 모르는 비밀을 품은 채 말입니다.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고 카나본 경과 발굴팀이 모두 모인 앞에서 카터는 문이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돌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마침내 좁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수천 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뜨거운 입김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카터가 촛불을 그 안으로 밀어넣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카나본 경이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무엇?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랜턴 불빛이 닿는 곳마다 번쩍이는 황금빛 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해체된 황금 마차들, 동물의 형상을 한 기묘한 의자들, 보석이 박힌 화려한 상자들과 순백의 설화석고로 만들어진 항아리까지 마치 한 시대의 모든 부와 예술이 이 좁은 공간 안에 압축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질서정연하게 전시된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사후세계로의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급하게 챙겨 넣은 생생한 삶의 마지막 흔적이었죠. 발굴자들은 그 압도적인 화려함 앞에 할 말을 잃고 경외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발견했다는 기쁨과 동시에 감히 신성한 영역을 침범했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무덤 내부의 벽들은 온통 신들과 파라오의 여정을 묘사한 생생한 벽화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색채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죠. 어둠 속에서 랜턴 불빛이 벽화를 비출 때마다 마치 고대의 신들이 살아 움직이며 이방인들을 노려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발굴팀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밑에 밟히는 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의 먼지였으니까요.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황금빛 석관이 놓인 현실, 즉 매장실에 도달했습니다. 그 웅장함과 정교함은 앞서 보았던 모든 보물들을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로 저 안에 전설로만 여겨졌던 소년왕 투탕카멘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모두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발견의 현장에는 불길한 기운 또한 감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명확한 저주 문구가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많지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섬뜩한 경고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죠. 왕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 이러한 경고문이 무덤 어딘가에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의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죽어서 신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신성한 공간, 즉 영원의 집이었거든요. 그들의 믿음 속에서 왕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신에 대한 가장 끔찍한 모독행위였고 그에 따른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발굴팀은 황홀경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지의 공포가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고대의 서기관이 어두운 무덤 속에서 파피루스나 점토판에 이 경고를 새겨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왕의 평온한 사후세계를 지키기 위해 미래의 도굴꾼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을 겁니다. 햇불 아래에서 그의 손은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움직였고 그의 입에서는 저주의 주문이 나지막이 흘러나왔겠죠. 감히 이 신성한 문턱을 넘는 자, 그의 목숨은 사막의 모래알처럼 흩어지리라. 비록 그런 유물이 실제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무덤 전체의 분위기와 고대 이집트인들의 강력한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금기를 깬 것이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끔찍하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의 서막은 무덤 개봉의 가장 큰 재정적 후원자였던 카나본경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불과 몇 달 뒤인 1923년 4월, 그는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극심한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그는 면도를 하다가 뺨에 있던 목이 물린 상처를 살짝 베었고 그 상처가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당시 최고의 의사들이 동원되었지만 그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카나본경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 세기의 발견 앞에서 환호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계획된 것처럼 기이하고 섬뜩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카나본경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대도시 카이로 전체가 원인 모를 정전으로 인해 암흑에 휩싸였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듯 말이죠. 더욱 놀라운 이야기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의 고향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시각 카나본경이 평소에 아끼던 애완견 수지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파라오의 저주가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까지 앗아간 것일까요?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했습니다. 신문들은 파라오의 저주, 첫 희생자를 내다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죠.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은 이제 고고학적 성과가 아닌 초자연적인 공포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대중의 상상력은 언론의 과열된 보도에 의해 더욱 불타올랐고, 투탕카멘의 저주라는 프레임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하나의 거대한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과 관련된 아주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저주의 의미를 부여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죽음의 그림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굴과 관련된 인물들을 차례차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카나본경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명단이라도 있는 것처럼 발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이 연이어 기이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덤을 방문했던 미국의 철도 재벌 조지 제이 굴드는 무덤을 둘러본 다음 날 갑자기 폐렴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발굴팀의 일원이었던 아서 메이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소 중독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다 숨을 거두었죠. 카나본경의 개인 비서였던 리처드 베델은 자신의 아파트 침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그의 죽음을 조사하던 아버지마저 의문의 투신 자살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투탕카멘의 미라를 엑스레이로 촬영했던 방사선 기사마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질병, 자살, 죽음의 방식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투탕카멘의 무덤에 관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들려오는 섬뜩한 울음소리, 갑자기 깨지는 거울 같은 상징적인 묘사들이 더해지며 저주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죽음의 행렬 앞에서 과학계는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미신과 우연이 만들어낸 공포일 뿐이며 충분히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과학자들은 저주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가설 중 하나는 바로 무덤 내부에 있던 곰팡이나 박테리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000년 이상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 속에서는 인간의 면역체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치명적인 병원균이 증식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연구실에서 과학자들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고대 무덤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주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보였던 겁니다. 특히 아스페르길루스와 같은 특정 곰팡이들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었고, 실제로 몇몇 고대 무덤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방부제나 여러 화학물질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화하면서 유독성 가스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혹은 무덤을 구성하는 암석, 특히 화강암에서 방출되는 미량의 방사능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었죠. 과학자들은 무덤 속 공기를 분석하고 벽에서 샘플을 채취하며 저주의 실체를 벗겨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고고학적 환경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연구하는 하나의 사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 설명들은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덤 속 곰팡이나 독성 물질이 일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멀쩡히 길을 걷다 사고를 당하거나 영국에 있는 집에서 갑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죽음까지 설명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주로 인해 사망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사망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했고, 그들 중 상당수는 무덤에 직접 들어가지도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과학의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이 기이한 죽음의 연쇄를 모두 꿰어 맞출 수가 없었죠. 과학이 쳐놓은 합리성의 그물은 너무나도 헐거웠고, 저주의 미스터리는 그 구멍 사이로 유유히 빠져나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그 어떤 과학적 가설이나 저주의 속삭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거대한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발굴 작업을 총지휘했던 하워드 카터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무덤 안에 머물렀고, 누구보다 가까이서 파라오의 유물들을 직접 만지고 정리했습니다.
만약 무덤 안에 치명적인 곰팡이나 독성 물질이 가득했다면 그는 가장 먼저 희생되었어야 마땅했죠. 하지만 하워드 카터는 무덤을 발견한 후에도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주 건강하게 연구를 이어갔고 1939년에 64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생존은 저주가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과학의 칼날로도 베어낼 수 없는 미스터리의 핵심, 바로 그곳에 하워드 카터가 서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비극이 단지 우연의 일치였다면 어째서 그토록 많은 우연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이하게 엮여버린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고대 문명이 남긴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마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투탕카멘의 저주는 단순히 고고학적 사건의 미스터리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으로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평범한 가정집,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과 신문 기사를 통해 이 섬뜩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상상력 속에서 파라오의 무덤은 더 이상 역사적 유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히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자들을 응징하는 고대 신들의 분노가 서린 신성한 공간으로 변모해갔죠. 이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단순한 가십을 넘어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이야기는 신문 가판대를 넘어 곧 할리우드의 거대한 스튜디오로 향하게 됩니다. 흑백 필름 위에서 붕대를 칭칭 감은 미라가 삐걱거리며 석관에서 일어나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향해 복수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거든요. 어두컴컴한 극장 안, 관객들은 스크린 속에서 되살아난 파라오의 저주를 보며 숨을 죽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투탕카멘의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와 소설, 드라마의 원형이 되었고 고대의 저주라는 장르를 대중문화의 한가운데에 확고히 자리 잡게 만들었죠. 서점의 한쪽 구석, 미스터리나 오컬트 코너에는 어김없이 파라오의 황금 가면이 그려진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책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저주의 희생자들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각색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채널을 돌리다 보면 잊을만하면 한 번씩 투탕카멘의 저주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마주치게 되죠. 비디오 게임 속에서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무덤을 탐험하는 주인공이 되어 저주의 함정을 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박물관에 전시된 투탕카멘의 유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저 아름다운 고대 유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섬뜩한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처럼 투탕카멘의 저주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소비되면서 과학적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화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에 끌리고 과학의 명쾌한 설명보다는 신비로운 이야기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투탕카멘의 저주를 둘러싼 논쟁은 과학과 미스터리의 팽팽한 대립으로 기결됩니다. 한쪽에서는 과학자들이 실험실 가운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들은 무덤의 벽에서 채취한 곰팡이 포자를 배양하고 공기 샘플의 성분을 분석하며 모든 현상을 물질적인 원인으로 환원시키려 하죠. 그들에게 저주란 고대의 환경이 가진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 즉 병원균과 독성 물질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인과관계의 법칙 안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카이로의 정전은 낡은 전력 시스템의 문제였을 것이고 영국에 있던 개의 죽음은 그저 슬프고도 기이한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과학의 날카로운 칼날로도 도저히 잘라낼 수 없는 의문들이죠. 만약 곰팡이가 원인이었다면 왜 무덤에 들어갔던 수많은 이집트인 인부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까요? 독성가스가 문제였다면 왜 그 영향은 사람을 가려서 나타난 것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굴의 총책임자이자 파라오의 미라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하워드 카터는 어떻게 저주의 칼날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런던의 어느 조용한 서재, 백발이 성성한 하워드 카터가 안경을 고쳤으며 투탕카멘 유물 목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 어떤 저주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평생을 바친 연구를 마무리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이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던 과학적 가설들은 힘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진실은 과학적 증거나 초자연적 현상, 그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투탕카멘의 저주는 사실과 허구, 우연과 필연,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이 뒤섞여 만들어낸 가장 거대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에 대한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의 신성한 공간을 인간의 호기심과 욕망으로 침범했을 때 예상치 못한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카이로의 박물관, 수많은 관람객들이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찬란하게 빛나는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습니다. 과연 저 가면은 인류에게 주어진 위대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저주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일까요? 결국 투탕카멘의 저주는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과학의 잣대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3000년 전 나일강 유역의 고대인들은 영혼과 사후세계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염원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저주의 진짜 본질은 아닐까요? 그들의 강력한 믿음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하여 그들의 안식을 방해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우리는 때로 상상력의 날개를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투탕카멘, 그는 사실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왕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10년 정도 통치하다가 10대 후반의 나이로 요절한 비운의 소년 왕이었죠.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잊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무덤이 온전하게 발견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이집트의 그 어떤 위대한 파라오보다도 더 유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저주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영원히 기억되고 싶었던 한 소년왕의 마지막 소원이 가장 기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무덤을 연 사람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을지 모르지만 그 덕분에 투탕카멘은 3000년의 망각에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셈이니까요. 3000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온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은 과연 인류에게 위대한 역사의 선물을 안겨준 것일까요? 아니면 결코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이 있는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고대 문명이 남긴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